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검정고시 문항을 해설해 드릴 텐데요. 2학년 6단원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파트 중에서 물질의 특성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에 불리는 2탄으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 문항을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요, 온라인 수업의 기본 문제 복습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실천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문제로 개념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 중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본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요, 물질의 분류입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나요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밀도,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정도를 비교하는 게 한 문항, 용해도 곡선을 이용한 것이 한 문항, 그리고 기압에 따른 끓는 점의 변화에 관련된 것이 한 문항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하나하나 묶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2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 어떤 걸까요? 여기서 순물질이라는 게 힌트가 되는데요. 바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냐입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설탕 가루만 존재하는 것, 소금 가루만 존재하는 것, 물만 존재하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만 존재하는 물질을 보고 다른 말로 증류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바닷물은 소금이나 바닷물, 염화, 마그네슘 등이 섞여져 있고요. 우유 같은 경우는 단백질, 지방, 물, 칼슘 등이 섞여져 있다는 거죠. 암석 같은 경우도 장석이나 석영, 흑음모 등이 섞여져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는 어떤 겁니까? 순물질이고 나는 혼합물인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금은 순물질이죠. 하지만 증류수도 순물질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리죠. 2번의 경우 증류수는 순물질이고 공기 같은 경우는 혼합물이죠. 공기에는 질소기체, 산소기체, 수소기체, 이산화탄소기체, 헬륨기체 등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선 2번이고요. 흙탕물 같은 경우는 혼합물이고 구리는 순물질이죠. 보통 원소 이름이 들어있는 경우는 순물질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합물이고, 흙탕물은 흙의 여러 가지 성분과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물질에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헛원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금반지에서 만약에 금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순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합물 같은 경우는 물과 염화나트륨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 같은 경우는 H2O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진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도 NaCl이죠.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물질은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에탄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에탄올의 화학식은 CH3CH2OH입니다. 몇 종류의 원소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 종류의 원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혼합물에서 혼합물을 이룬 성분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물과 염화나트륨 등이 섞여 있는 바닷물에서요, 여러분이 바닷물을 맛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떤 맛이 납니까? 그렇죠. 짠맛이 난다는 거죠. 염화나트륨 가루도 그냥 먹으면 짠맛이 나는데 염화나트륨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도 짠맛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물도 흐르는 성질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반적인 물도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바닷물도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물, 칼슘, 단백질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암석에는 석영과 장석, 흑운모 등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설탕물에서는 단맛이 나죠. 왜? 설탕가루가 물에 녹았기 때문에 설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맛이 난다는 거고요. 소금물 같은 경우는 짠맛이 나죠. 소금가루의 짠맛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탕물과 소금물 둘 다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물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물 같은 경우는 순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물의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모래 같은 경우는 석영, 장석 등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유 같은 경우는 물, 단백질, 지방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고요. 빵 같은 경우는 녹말, 설탕, 견과류 등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 2회 9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순물질을 고른 것은 순물질을 고르기 위해서는 원소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구리는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순물질이고, 공기는요, 질소기체, 산소기체, 수소기체, 아르곤기체 등이 섞여져 있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탕물 같은 경우는 설탕하고 물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설탕물은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염화 나트륨은 한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리 같은 경우는 홑 원소 물질일까요? 화합물일까요? 그렇죠. 홑 원소 물질이라는 거죠.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홑 원소 물질이에요.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Cl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균일 혼합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소금물이 섞여져 있는 물을 먹을 때 한쪽은 짜고 한쪽은 안 짠가요? 아니죠. 골고루 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고르게 섞여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공기, 식초, 탄산음료, 소금물, 합금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고르게 섞여 있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흙탕물을 보면요. 흙탕물에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유물이 충분히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생과일 주스에서 생과일 과즙이 완벽하게 갈리지 않아서 그 과일의 조각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르게 섞이지 않은 혼합물을 보고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흙탕물, 암석, 생과일 주스, 우유, 콘크리트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순물질인 것은 소금물은요, 소금 플러스 물, 혼합물. 흙탕물은요, 흙의 부유물 플러스 물, 혼합물. 알루미늄은 한 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물질 중에 홑 원소 물질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의 과즙의 여러 가지 성분과 물 등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같은 경우는 균일 혼합물, 흙탕물하고 오렌지 주스는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2회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에 동전과 나무를 넣었을 때의 모습이다. 물에서 나무가 뜨고 동전이 가라앉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뜨고 가라앉는다. 이런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밀도와 관련된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을 보고 우리는 밀도라고 합니다.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쓰거나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그리고 그램 퍼 밀리리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cm 세제곱은 1ml와 같고요. 물일 경우에 1ml랑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위 꼭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인 물질 같은 경우는 부피는 고체보다 액체가 크고 액체보다 기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피가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도는 반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체가 제일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로 물이 있는데요. 액체보다 고체가 부피가 더 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체가 육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액체보다 약 1.1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밀도값도 바뀌겠죠? 고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더 크고요. 기체보다 액체가 더 밀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014년도 1회 11번 문제입니다. 그래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차가 가장 큰 것은 하면서 여기에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보고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이때 용질은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소와 이산화탄소, 염화수소는 다 기체입니다.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는 0.0091g이 녹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많이 안 녹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0.18g으로서 산소보다 더 많이 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70g이나 녹네요. 그래서 이 염화수소랑 물이 섞여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염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금붕어를 키울 때 어항에 산소 발생기를 넣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소가 물속에서 잘 안 녹다 보니까 공기 중에서 산소가 바로 어항에 있는 물속으로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산소가 없으면 역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발생기를 넣어줘서 억지로 물에다 산소를 녹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봐야 되는데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는 용해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 100g에 얼마만큼의 많은 고체들이 녹아있나요를 설명하는 게 이 용해도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60도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8g 정도 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거의 110g 정도 녹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용액을 냉각하면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이 된다는 겁니다. 높은 온도에서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게 되면은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온도가 낮아졌을 때 석출되는 가루의 양은 얼마일까요?를 한번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80도씨에서 40g의 가루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도씨에서 10g의 가루만 녹아 있는 경우에 석출되는 가루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40 빼기 10을 해주게 되면은 30g의 가루가 석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면요, 포화, 불포화, 과포화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고, 온도가 식었을 경우에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것은? 그렇죠. 온도가 높았을 때는 많이 녹고, 온도가 적었을 때는 적게 녹는 그래프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걸 골라주면 되겠죠. 답은 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 2회 11번 문제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었더니 기압이 달라져서 쌀이 설익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과 관계 있는 물질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산에 올라가면 우선 기압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하는 등산객이 왜 산소통을 가지고 갈까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요,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끓는 점에 관계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끓는 점이 뭔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도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온도가 일정한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같은 경우는요, 기압이 변하면은 변하게 됩니다.
원래 1기압에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이고 에탄올에서 끓는 점은 78.2도인데요. 1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면요, 물에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실험을 제가 요 영상에서 제시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80도 정도 되는 물에서 물이 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80도 정도 되는 물에서 쌀을 익혔을 때는요, 쌀이 설익게 되는 거죠. 약간 딱딱한 밥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같은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냄비에다 돌을 올려서 압력을 높여주면은 다시 밥이 맛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습니까?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틀린 문제는 복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